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7 수능 한국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거두절미하고 들어갈게요. 자, 우선은 2017 한국사 핵심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많이 바뀌는가에 대해서 좀 들어왔을 테지만 어쨌든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주요 대학이 어떻게 한국사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부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국사가 쉬워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고난도 유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될 만한 유형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조곤조곤 해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고1부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고3이 예비 고3들이 이제 많겠지만 그래도 고1 때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2017 수능 대비 학습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요 내용은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 모든 입시생은 한국사를 피해갈 수 없다. 다 봐야 되죠, 그죠? 무조건 다. 수시 최저 등급이든 아니면 정시 가산점 또는 감점이든 아니면 그냥 응시 여부 확인이든 응시 여부 확인이면 이게 제일 쉽죠, 그죠? 어쨌든 모든 사람은 한국사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능 4교시의 탐구 과목은 총 3과목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수능 4교시의 탐구 과목은 지금까지 2과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사가 필수로 들어가면서 한국사는 무조건 필수. 문이과 통합이죠. 만약에 문과의 경우에 사회문화하고 생활과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사문생윤에다 기본적으로 한국사도 봐야 돼요. 이과라고 한다면 이과에서 뭐 지구과학이랑 물리를 선택했다고 하면 요거랑 같이 이것도 무조건 봐줘야 되는 거예요. 총 다 하면 3과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탐구 시간이 60여 분이었는데요. 내년부터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될 2016년에 치를 수능은요. 요거는 이제 탐구 시간이 90여 분 정도로 늘어나게 되죠. 세 번째, 여기 부분 중요해요. 전근대사 대 근현대사의 비율이 5대 5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치사 위주였던 전근대사가 좀 더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원래 여러분 전근대사가 기존 한국사, 원래 한국사에서는 전근대사가 3이고 근현대사가 7이었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이후부터가 아주 자세하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근대사가 원래 30%, 근현대사가 70%였던 상황 속에서는 거의 반만년에 해당했던 전근대사는요. 그냥 단순히 정치사 위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뭐 경제나 사회나 문화를 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좀 바뀌어서 전근대사 비율이 좀 많아진 거야. 이 부분은 선생님이 꼭 설명해 줘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대개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근데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3개년 동안 쌓여왔던 한국사 기출문제집은 그 안에 대개 전근대사에서는 정치사만 많고 그 안에 문화라던가 경제나 사회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특히 문화 파트 같은 경우는 학습을 잘 해야 되는데 외울 게 많아요. 뭐 불상이나 탑이나 사찰 같은 게 다 비슷비슷한데 이름이 다 다르죠. 그리고 시대마다 다 특징이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이름은 길어,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워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풀 그 문제집이나 또는 작년에 나왔던 많은 자료를 봤을 때는요. 이 부분이 완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전 그래도요. 서울대 필수 한국사 할 때부터 준비한 사람이에요, 제가. 라면서 어떤 재수생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쌤 제가 원래 서울대 가려고요. 한국사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꽤 좋은 점수 받았었는데 뭐 까짓 거 한국사 껌이겠죠.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전근대사 파트의 이 부분은 꼭 봐줘야 돼요. 경제, 사회, 문화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알겠죠? 이 부분에서는 함정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배점 방식은 변화 없이 똑같이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회탐구랑 똑같아요. 과학탐구도 마찬가지고 보통 탐구처럼 이식문항 출제, 문항당 2점에서 3점, 그리고 50점 만점이에요. 다만 이것이 절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원점수에 따른 등급 산출이 되죠. 그래서 표준 점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점수 그대로
그냥 그 등급 그대로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단 1등급이 조금 낮아요. 40점만 넘으면 그냥 1등급이에요. 그래서 3점짜리 문제를 3개 틀려도 1등급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2등급은 35에서 39, 3등급은 30에서 34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등급이 깎일 때마다 5점씩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절대평가 방식의 가장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난도 예상 유형은요. 요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해요. 예상 유형을. 자, 지금 설명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어떤 내용이 중점인가에 대해서 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한국사의 반영 방법, 학교마다. 정시 모집의 경우는요. 서울대가 3등급만 받으면 만점이래요. 아까 3등급이 몇 점이라 그랬죠? 30점이라 그랬어요. 그거 30점 받으면 만점인 거야. 자, 그리고 연대, 고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우리가 되게 가고 싶어하는 그 유수한 대학들이죠. 자, 문과 같은 경우는 3등급 만점, 이과 같은 경우는 4등급 만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과는 그럼 25점만 받으면 되는 거네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그다음 일단 자, 한국외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여기도 3등급 만점.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상위권 대학이야.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대학교들마다 나름의 가고 싶은 원하는 대학들의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3등급 만점을 세운 곳이 여기도 들어가니까 잘 봐두시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또 4등급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여기 유의하시고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4등급이 만점입니다. 자, 그리고 수시. 여러분이 수시로 많이 가니까 고대 연대는 문과 3등급, 이과 4등급. 이건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홍대, 한국외대, 교대 4등급, 경희대 5등급 이런 식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최저학력 기준이고 아래는 그냥 응시 여부 확인이에요. 여긴 그냥 본 거 티만 나면 돼, 그치? 내가 한국사를 치르기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전반적으로 보기에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최저학력 기준이다. 수시에서 이걸 못 넘으면 떨어져. 근데 여러분이 수능을 한 번 봐본 사람은 알겠지만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에이 선생님 뭐 한국사 엄청 쉬우고 절대평가인데 제가 못 맞추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가 완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고 수능의 난이도라고 하는 거, 이 난이도라고 하는 거는 맞추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평가원에서 이렇게 낼 거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도 수능을 보세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과목이 아주 어려워져서 표준 점수가 확 높아지고 100분위가 확 높아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 과목은 쉬운 과목이니까 등급이 잘 나올 거예요. 아유 아니야.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난이도가 예견한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할 때는 안정적인 2등급 또는 1등급은 나오게 공부를 해두셔야 나중에 수능을 쳤을 때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아차 내가 미끄러지게 되면 실수 한번 하면 또 한 문제가 또 날아가고 등급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언가. 물론 뭐 여기 선생님이 다뤄준 내용은요. 그냥 유형이에요. 유형. 유형이라고 하는 건 문제 틀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정작 공부를 안 하면 모든 게 다 어렵겠죠. 근데 공부를 해도 이런 유형은 좀 위험하다. 라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 유형은 예비평가에 나왔던 유형인데 잘 보세요. 문제가 있고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사이에 자료가 없어요. 그죠? 원래 수능이라고 하는 건 문제, 사료, 그리고 선택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는 뭐 대부분의 과목들이 뭐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문제, 그 다음에 자료, 그죠? 뭔가 읽을 거리가 있죠. 그런 다음에 밑에 선택지가 들어가요. 그 읽을 거리를 준다고 하는 거는 물론 그 읽을 거리를 파악해라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물어보고 있는 이것 자체가 어떠한 것에 대한 건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한번 유추해봐. 이 박스가 뭐 같니?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내가 이거에 대해 한번 곱씹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없어요. 이거는 2017 절대평가 한국사에만 있는 유형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동법과 관련된 설명이래요. 대동법. 자, 일단 풀어보시고 맞힌 분은 다행이고 정답은 4번인데. 어쨌든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어렵지 않죠. 특산물 대신 쌀이라던가 아니면은 돈으로 걷는 거 이런 건데. 자, 요게 평이한 게 나왔으니까 말은지 만약에 이것이 어려운 개념이 툭 튀어나왔다. 그러면요.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해져요. 뭔가 생각할 거리가 없는 거야. 여기 문제에 그냥 어려운 게 툭 튀어나와 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생각나지 못하고 바로 그냥 선택지로 가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들을 다 바삭바삭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유형이기도 해요. 유형이. 자, 그럼 두 번째. 자, 역사적 사건의 흐름 이야기. 여러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항상 어려워하는 유형이에요.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요. 이 문제를 보면 그냥 멘붕이 와버려요. 왜냐면 동학농민운동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전봉준, 황토현, 뭐 전주에서 화약 맺는 거, 우금치 이렇게 쭉 나왔죠. 근데 요 가에 들어갈 걸 고르래. 근데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이걸 고르지 못해.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동학과 연관된 게 없어 보이거든. 그렇죠? 선택지를 봤는데 동학이라는 게 느껴지는 선택지가 없네. 자, 사실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특정한 한 가지의 사건, 사고, 이것의 원인과 결과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이 있으면 이것과 연관된 또 다른 사건들, 이것에 의해 파생된 또 다른 사건들, 이것의 연결고리를 물어보고 이것의 순서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신 때든 아니 지금이든 항상 가장 어려워하는 게 순서 맞추기 문제죠. 그런 문제를 수능형으로 변형을 시킨 거예요. 사실 선생님이요. 정말 여러분들과 친숙하게 활동하는 걸 좋아해서 각종 이제 수능 대비 사이트 같은 데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사이트 말고 여러분이 많이 모이는 정보 교류를 위해 많이 모이는 카페 같은 데 이런 데다가 한번 가서 얘기를 해봤어요. 한번 맞춰봐라. 이게 절대평가 한국사에서 예상 문제인데 하면서 이 부분을 살짝 변형해서 이렇게 나오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각색을 해서 순서를 파악해보라고 했는데요. 100명 정도 된 학생들이 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답자가 5%, 그러니까 5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서 또 그나마 3명은요. 앞으로 역사 교육과 갈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바로 맞죠. 근데 그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일애기라 그러죠. 일애기. 그래서 이과 나온 아이들인데 일애기라고 자기를 비하하지. 여튼 일애기는 옵니다. 이러면서 그런 댓글이 달려요. 그러니까 되게 몰라요.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막상 문제를 열고 나면 안 그렇단 말이야. 하도 쉽다는 인식이 팽배해버리니까 너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이에요.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 개연성이 있는 상황 상상하기입니다. 잘 보니까 일본어 사용 철저, 전교생 신사 참배. 일단 일본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현재 일제시대인가 봐요. 그죠? 자, 그러면서 다음 계획이 추진된 시기에 볼 때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개연성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냐면 이 개연성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를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요건 조금은 쉽게 낸 것이겠지만 어떤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파악한 다음에 만약 그 자료가 정치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요 정치 내용을 보고서 그 당시의 경제나 문화나 사회가 어땠는가 요거를 체크하는 거 요게 개연성 있는 상황 파악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등장한 서로 다른 모습을 파악해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유형인 건데요. 보겠습니다. 선택지를 보게 되면 독립신문, 국채보상운동, 한국신민서사, 경인선 개통,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렇게 나와 있죠. 일제시대에 대한 게 이미 2개나 들어있어요. 그럼 시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제시대이긴 일제시대인데 거기다가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거 이게 답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공부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뭔가 다 똑같이 근대화된 시기 같고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일제시대 같기도 해. 공부를 안 했으면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요 공부를 잘 해서 시기 파악을 잘 해놓고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그 같은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떠했는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바로 개연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유형은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역사 문제에서 가장 흔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는 조금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상기시킬 점은 원래 예비평가라고 하는 건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예비평가니까. 근데 이게 막상 수능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6월 모의고사를 보고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수능을 보겠는데 선생님이 몇 년째 계속 여러분과 함께 수능을 보면서 느껴온 바로는
항상 시험 치러질 때마다 아이들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다 같이 이제 잘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따라잡기 힘든 거지. 물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다소 덜할 수 있긴 하겠으나 어쨌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그 등급을 나는 왜 못 받아, 그치? 그럼 무조건 받아야지. 받으려면 웬만큼은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게 또 이제 비슷한 여러분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가서 인터넷 공간에 가서 학습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되게 고1, 고2 학생들은요. 뭐 까짓 거 일주일만 하지 뭐. 이런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한 번 수능을 쳐봤던 현 학생들, 그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대수를 결심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필수 한국사가 아니라 수능 필수 한국사, 필수 한국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 한 번 수능을 겪어본 경험자들의 이야기로는요. 그들의 의견은 그래도 한 3, 4개월은 해야 되지 라는 게 또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수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작 우리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상당히 큰 공이 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외로 이 막대한 양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어려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구조화시키고 그래도 공부를 할 때 그 내부에서 약간 세심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선생님이 상기를 시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냐? 자, 고1부터 고3까지 쭉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신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첫 번째, 벼락치기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벼락치기 학습을 하게 되면 시험 치르고 나와서 교문 밖을 딱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죠? 이거 안 돼. 다 잊어버리면. 두 번째, 나만의 비밀 노트를 만들어라. 벼락치기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매 수업 시간마다 그 수업에 맞추어서 수업 내용을 정리한 노트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걸 잘 정리해 두게 되면 나중에 고3 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 나만의 비밀 노트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내신 수업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고1, 2 뭐 한국사 수업 전에요. 방학 기간 동안에 전 범위를 다 맞춰두는 거예요. 내신 수업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있을 때 막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 공부했어요. 다 외웠어요. 근데 나중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보는데 앞에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공부에 공백이 생기고 망각 때문에 고3 때 다시 수업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 근데 왜 이런 망각이 생기냐면은요. 내신이라고 하는 수업은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뭐 2번 정도 또는 뭐 길면 3번 정도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이걸 내내 1년 동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범위가 쪼개져 있어요. 우리 역사를 1년 동안 쪼개서 배우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거를 기억을 하기 전에 또 다른 범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시기가 길어. 그리고 내신 수업은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 범위에만 집중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집중된 범위만 학습하면 또 점수가 좀 나오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신 수업 전에 한번 전 범위를 한번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아, 내가 지금 배우는 이 부분은 옛날에 내가 방학 때 들었던 수업 중에서 여기 고대 부분은 이쪽의 경제 파트야. 요게 다 와닿는 거지. 선생님이 들은 질문 중에 가장 황당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제 막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은 친구들이 딱 책을 펼쳤어. 교과서를 펼치고 했는데 분명히 앞에 고대 파트 장수항을 다뤘어. 근데 뒤에 갔는데 뒤에 또 그 장수항 있을 때쯤에 경제 상황이 나오는 거야. 근데 물어보는 거야, 쌤한테. 쌤, 앞에 장수항 나왔는데요. 왜 여기 또 나와요? 물어보는 거야.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를 아예 못 보는 거예요. 원래 고대라고 하는 사회를 시대에 맞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다 보는 게 맞다고. 그럼 당연히 정치 파트에서 장수항이 나오고 당연히 그 뒤에 그 시대의 경제 모습을 볼 때 한 번 더 언급이 되겠지. 이황 시절은 이랬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해. 이거 고민하다가 이 재미없어.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면 안 되니까 어쨌든 한 번 훑어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신 뒤에 수능을 보기 전에 공백기가 생겨요. 이 공백기에 해주면 좋은 게 바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1학년 때 한국사 배우고 3학년 때 그것도 3학년 말에 수능 치는데 그 사이가 비죠.
그 학습 공백을 메꿔줘야 돼요. 자, 고1 내신 수업과 고3 사이에 공백을 막고 또한 반복을 좀 해주기 위해서 이걸 치르는 건데 조심할 점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요 전반적으로 기출문제가 조금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수능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문제풀이 스킬만 익히면 금방 따기도 해요. 어떤 친구들은. 사실은 요것도 100점 만점에 70점만 넣으면 1급을 따버려요. 1급을. 그러니까 스킬만 싹싹 익혀가지고요. 버릴 거 버리고 공부 안 하고 안 하고 이런 다음에 따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몇 년치 누적된 기출문제만 풀어서 요걸로 그냥 쉽게 합격을 해버리기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의 가장 큰 이제 약점이 뭐냐면 나 한국사 잘해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알고 보면은 그냥 단순히 스킬만 익혔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킬만 익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학습을 복습하고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세 번째, 자 한국사, 수능 한국사는요. 일단 기존의 다른 시험과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유사 개념의 시대적인 변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토지 제도가 있어요. 자, 요거는 고대, 중세, 조선시대, 그 뒤에 근현대까지 계속 토지 제도라고 하는 건 시대마다 바뀌죠.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를 해요. 그런데 기존 내신 같은 시험은요. 절대 이걸 물어볼 수 없지. 같은 개념이 시대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변했게? 라고 하는 거 묻기가 어려운 것이 한 시대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수능은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지. 유사한 개념의 시대적인 변화 과정을 묻고요. 그래서 통시대적으로 깊게 그리고 넓게 공부를 해야 돼요. 요게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한 자료 파악 연습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자료가 뭐라 그랬죠? 문제 있으면 박스가 있고 그 밑에 선택지가 있는데 그 박스, 그게 자료야, 그지? 그 자료가요, 이런 경우가 많아. 선택지 같은 경우는 대개 교과서를 뒤지면 어디엔간 그 선택지랑 똑같은 어구가 어디엔가 있어요. 교과서 어디엔가 있다고. 근데 박스에 등장한 자료는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수능 출제진들이요, 되게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셔서 원래 사료, 원사료 있죠. 원사료를 또 가지고 오셔서 이걸 또 이제 한자를 다 해석하셔가지고 푸셔서 이걸로 아이들에게 잘 맞게 가공을 하셔서 이렇게 내시기 때문에요. 상당히 고퀄리티의 문제고 그리고 그 자료가 원래 못 보던 것이 많아요. 근데 그 자료에 힌트가 대놓고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냥 자료를 주고서 어떤 상황이 있어, 상황. 그 상황을 보고서 이게 뭐에 관련된 거지? 문제가 또 어떠니? 다음과 관련된 것을 옳은 것은. 그렇죠? 그럼 이거 박스를 보고 이것이 뭔지를 상황을 보고 파악을 해야 돼. 그러려고 하면 그 시대 자체를 내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자료 파악 연습을 잘 해야 돼요. 그 상황을 보고서 이 개념을 유추하고 내가 파악하는 것 자체가 사고력이야. 그치? 요걸 하기 위해서는요. 기존 공부 방식과는 좀 다르게 좀 더 심도 있는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안정적 1, 2등급을 받아야 돼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2등급 받는 것이 나중에 수능에서 아차 하는 실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고3이 됐다. 그럼 고3은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이냐 봅시다. 먼저 개념 완성하셔야 됩니다. 언제? 내가 만약에 고1 때 배웠다. 거의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좀 배우긴 했지만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방학 기간 동안에 겨울방학이면 좋겠죠?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개념 완성을 한번 쑥 훑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복습 문제풀이를 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선생님 강좌는요. 개념 완성 안에 개념과 문제풀이가 다 들어있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오래 가져가라고 계속해서 매회마다 테스트를 주고 이걸 다 체크를 하는데 근데 요걸 해야 되느냐? 요걸 왜 하냐면 정말 복습을 위한 거예요. 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 조금 시간을 내서요. 조금씩 풀어주시고 자 그리고 또한 그 안에 혹시 모르는 자료 파악 연습도 이 안에서 해야 되죠. 어떤 자료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최대한 많은 자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때는요. 시험에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 이건 주로 9월 모의고사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어떤 주제가 등장할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이것들을 다 분석해서 이번 수능에 뭐 나올 거냐 싹 훑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개념, 복습 문풀, 또한 여긴 자료 연습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6월 대비 모의고사, 그 다음에 9월 대비 모의고사, 수능 대비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꼼꼼히 풀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모의고사를 안 풀고 어떻게 내 실력을 파악하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6월, 9월 수능 전에 정제된 모의고사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풀어보고 내 실력을 확인한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한번 전반적인 커리큘럼 좀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은 간과하기도 했던 한국사가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시간을 내서 방학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한국사 완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꼼꼼한 복습을 통해서 기억을 장기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팁도 꼭 필요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요. 대개 커리큘럼들이 지금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압축적인 수업을 강조를 많이 해요. 되게 그렇죠. 근데 압축적인 수업을 했으면 그걸 곱씹을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곱씹지 않으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압축적으로 빠른 시간에 끝낸다. 뭐 물론 중요해. 좋아. 근데 하고 나서 이거를 이후에 복습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세요. 그래야 내가 진짜 좋은 결과를 얻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수능 한국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화이팅 하세요.